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조선 건강 똑똑 인공 와우 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현욱입니다. 오늘 행사는요, 분당 서울대병원 최병윤 교수님의 명의가 전하는 난청 솔루션 인공 와우 강연 이후에 사용자 세 분이 함께 나오셔서 저와 토크 콘서트를 하시면서 과연 인공 와우를 수술 받은 이후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양의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인공 와우를 다 수술 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난청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희망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최병윤 교수님 강의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면 그때 질문하셔도 좋고, 또 직접 난청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고통을 이겨내고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이 세 분에게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 또 세 분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죠, 최병윤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난청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의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지난 2018년도부터 달팽이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청신경에 가장 근접하는 얇은 와우축 전극 수술을 현재까지 약 500여 건 이상 시행해 오셨습니다. 이 숫자는요, 국내 최다 경험 숫자고요. 더불어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서 이분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게 아마도 이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자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하고자 관련 연구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계시고, 그 연구 논문들은 현재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유럽 이비인후과 저널, 그리고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도 각각 게재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모신 만큼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병윤 교수님을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최병윤입니다. 너무 따뜻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현 아나운서님. 오늘 저는 그 인공와우에 대해서 많은 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 병원에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병원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단일 연구센터로는 가장 큰 규모의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임상과 연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에 개원을 한 신생병원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그 합심, 그 다음에 그런 잘 갖춰진 시스템 덕분에 최근에 인공화호 1000예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2.5년 만에 500예를 달성하는 등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난청과 연관된 청각재활팀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난청 환자들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난청의 원인 파악과 또 그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인공화호 수술 계획을 수술 전에 수립을 하고 그런 뒤에 수술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유전자와 그러한 또 전극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전극이 있을 텐데, 그 전극의 특성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그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술을 많이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공호흡 전극 간의 차별성을 파악해서 그 환자한테 가장 부합되는 그러한 전극을 선택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술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술 후에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재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매핑 스케줄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어서 최선의 그 매핑 스케줄을 도출하는 데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일단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Mild hearing loss you probably wouldn't notice much in the quiet. With moderate hearing loss, 갈수록 덜 들리는 건데요. 이게 고도 난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심도 난청인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명 삐 소리만 들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일반 정상인들이 이 난청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아가서 결국은 개인의 어떠한 그러한 그 성격이라든지 어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또 그게 본인을 더 고립시키는 이제 그런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간을 고립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한 듣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조기에 잘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게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건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그 소리가 이제 압력의 형태로 들어와서 그 고막과 이소골을 진동을 시키면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유보세포로 들어와서 거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뇌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듣는 원리인데요. 여기 있는 그 유모세포에서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 유모세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되는 전기 신호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소리를 많이 넣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록 유모세포의 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신호의 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이 위중하지 않을 때는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보세포에서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도저히 이런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거의 바꿔주질 못하게 되면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많이 넣어주더라도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이제 아시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인공와우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원래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소골이나 이런 이쪽을 거치면서 증폭이 돼서 그게 유모세포를 통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극을 달팽이관 속에 넣어서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신경원세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경원세포를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관에 있는 그 유모세포가 완전히 망가져서 전기 신호를 발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인공와우가 직접 전기 신호를 발생해서 달팽이관을 자극하고 청신경을 자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전극을 넣어서 요 내측 벽 안에 신경원세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기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공와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보청기 말씀도 드렸고 또 인공와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 텐데요.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 청력도인데요. 이 청력도의 좌측에 보면 이렇게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소리를 줘야 들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소리를 줘야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못 듣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항상 오른쪽, 그 다음에 파란색은 왼쪽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항상 위에 있을수록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올수록 잘 못 듣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시되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를 보면은 한 뭐 100데시벨 정도가 되죠. 많이 거의 못 듣고 있고요. 왼쪽은 조금 좋지만 역시 한 80데시벨 정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충 이런 그 수능의 역치의 평균이 70데시벨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 한번 수술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걸 이제 어음 판별력이라고 합니다. 어음 판별력. 아까 말씀드렸던 위의 조건 1은 B라고 하는 이 소리를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듣느냐를 얘기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 조건 2는 소리는 듣는데 그 조건 하에서 얼마나 말소리를 잘 구별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 2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어음 판별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음 판별력이 보통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통상 30에서 40%보다 이 어음 판별력이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로는 재활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환자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오른쪽에 어음 판별력이 12%고 왼쪽이 16%겠죠. 그리고 수능 청력은 한 100데시벨이고 한 80데시벨.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와서 보청기를 열심히 씀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많은 교수님들은 혹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는 보청기를 어렵고 인공화호 수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마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큰 기준을 머리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청력이 되게 대단히 나쁘지만 만약에 여기 조건 2에서 어음 판별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어느 정도 더 지속을 재활을 해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만 의거하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이 돼서 양쪽을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보면은 양쪽 BHA라고 하는 게 양측의 보청기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언어를 듣는가를 본 것인데 지금 보시니까 이 이음절, 이음절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00점 만점이거든요. 양쪽에 보청기를 껴도 이음절은 5점, 이음절은 15점, 그 다음에 문장은 12점밖에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의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청력이 이렇게 된 지 몇 년 만에 결심을 하시고 양쪽을 동시에 인공화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뭐 나름대로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랬겠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같은 언어 검사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양쪽에 동시에 수술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따가 양쪽에 동시에 수술하신 분이 뭐 느끼는 거를 얘기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따 토크 콘서트 때. 양쪽 수술을 같이 하고 6개월이 지났더니 그리고 청력이 이렇게 나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수술을 했더니 이음절이 원래 5%였던 게 94%가 됐고요. 이음절이 15점이었던 게 100점이 됐고 문장도 12점이 10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100%를 알아듣는 것이 6개월 만에 달성이 돼서 바로 그냥 다시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그녀는 일부러 소음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을 판별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가려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아. 불합격, 합격 이렇게 빵빵 이렇게 되고. 이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전 사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다 이룬 것 같아요. 정말 다 이룬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꿈을 다 이룬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일.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심을 해서 양측에 동시에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완벽한 청력을 되찾고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해서 요새 최근에 만나뵀더니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복귀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 그 분당병원에서는 대개는 수술 받으신 분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A라고 하는 분과 B라고 하는 분의 청력도인데 두 분은
같은 난청 유전자의 같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그러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양쪽에 보청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지금 A라고 하는 분은 5점, 15점, 12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분을 봤더니 이름전 22점, 20점, 12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결과가 좋을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한번 뭐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수술을 했는데 어느 분이 더 좋을 것 같은지. 뭐 만약에 B? 네, B 언뜻 봤을 때 B가 점수가 좀 좋은 부분이 있네요, 진짜. B가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 수능 청력 검사 아까 제가 조건 1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조건 1을 봤을 때 청력도 원래 많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어쩌면 B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수술 6개월 뒤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아주 지금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계신데 A 분 같은 경우는 양측 동시 인공호흡 수술을 했고요. B 같은 경우는 한쪽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적을 봤더니 정확히 6개월 뒤에 검사를 한 것인데요. 단어가 이제 94점, 100점, 100점, 뭐 다 100점이네요. 올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 60점, 70점, 94점. 뭐 B분도 굉장히 점수가 좋지만 A분의 점수가 워낙 압도적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일단 이 A라고 하는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청력을 완전히 다 잃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쪽 수술을 같이 받으신 분이 A분이고요. 이제 B분은 이 청력이 그렇게 된 지가 한 20-30년 정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한쪽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수술 전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술 전에 뭐가 조금 더 있고 잔청이 아주 조금 더 남아있고 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청력을 보청기로도 재활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잃은 다음부터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이 실제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인공호흡 수술은 수술 시기가 80%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모든 건 없겠죠. 뭐 다른 수술도 그렇고 뭐 비단 인공호흡 수술뿐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당연하지 않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듣는 것이 좋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호흡 전극이라고 다 같은 전극이 아니고 그 환자한테 가장 맞는 그런 전극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 외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시키게 청력이 나쁘신 분들이 왔는데 이제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수술을 고민해 보시라고 해서 뭐 자료 같은 것 좀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분들이랑 고민해 보세요 얘기하면 한 2달 정도 있다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친척들이 그러는데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뭐 줄기세포 치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그걸로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인공호흡 지금 당장 받지 않고 뭐 더 좋은 버전이 인공호흡가 나오거나 그런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가 나오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달팽이관이 아니고 뇌거든요. 뇌. 그래서 이 뇌는 소리가 들어가는 기간이 줄어들수록 일정한 속도로 퇴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퇴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이 그냥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뇌가 퇴화가 돼버리게 되면 수술했을 때의 결과는 좋지 않게 되죠. 아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유전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인 변이, 오히려 수술 전에 청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던 환자가 결과가 훨씬 늦게 좋아지는 걸 보여드렸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를 어디 무슨 달나라라 혹은 뭐 화성에서 다 그쪽에서 완성이 돼서 지구로 공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대학교에서 여러분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저희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거든요. 줄기세포라는 유전자 치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환자한테 도움이 될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희가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향후의 어떤 치료는 그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되기는 아직 너무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당장 활성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20년의 시간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듣는 뇌가 다 퇴화가 되기 때문에 정작 수술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요 위에 두 명이 이제 모녀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분이 부자입니다. 부자. 위에 두 명이 모녀고 그 다음에 부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인에 의한 난청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두 분을 보면은 위에 분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저주파 쪽에 이제 항상 그 이 청력도는 빨간색이 오른쪽, 파란색이 왼쪽이니까 이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음은 다 잘 들어요. 그래서 언뜻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잘 못 듣는다는 분이라는 걸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저주파 쪽에 갖고 있는 청력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두 분이 같이 왔어요. 병원에 같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따님은 그래도 좀 얘기를 다 알아듣는 분이에요. 저주파 쪽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그 어머님은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이 수술을 같이 했어요. 같이. 거의 같은 날 한 거죠. 같이 하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저주파 쪽에 잔청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수술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특히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인데 이 경우는 이 아드님도 잔청이 조금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볼게요.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보면은 이분 따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뭐 문장은 100%를 알아들으시고 그렇고 발음도 거의 완벽해졌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잔청 그 언어 재활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로 그 아드님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72점, 75점, 96점 수술 전에 모두 다 0점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금 수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5점, 20점 물론 수술 전에 비하면 점수가 올라왔지만 그렇게 빠른 재활을 보이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늦추게 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특히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예전에는 이거를 수술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저주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수술을 해? 보청기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저주파 쪽의 청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런 다음에 수술했더니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주파에 잔청이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술하기는 좀 겁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정작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같은 이 귀 내에 저주파 쪽은 굉장히 잘 듣고 고주파 쪽은 굉장히 못 듣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귀지만 저주파는 잘 듣고 고주파는 못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저주파 쪽의 청력은 최대한 살리면서 또 굉장히 나쁜 이 고주파는 강력하게 증폭을 시키는 강력하게 소리 전달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기기가 있어야 이런 환자들을 좀 더 늦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6세가 됐는데 보면은 언어 연령이 보청기를 써서 재활을 해왔지만
6세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연령이 3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이 많으신 거죠. 우리 애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발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알아듣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렇단 말이죠. 보청기를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치료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발음이 98점이 평균인데 67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점수를 해보면 4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있어서 모음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문장 검사는 대충 단어들 몇 개 중에서 한 2개 중에 하나 정도 알아맞추는 식으로 해서 문장의 뜻은 대충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거죠. 얘가 잘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꼬마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주파 쪽의 청력은 잘 살리면서 또 고주파는 굉장히 강력하게 전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극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갖고 있는 잔청은 잘 보존이 됐죠. 잘 보존이 되면서 그 수술하고 이제 11개월이 지났더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이 수술 전에 청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빨간색이 오른쪽이 수술을 한 쪽이고 그 다음에 요 왼쪽이 수술을 하지 않은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조금 더 나쁜 쪽을 수술을 했던 것이죠. 보시면 오히려 수술하지 않았던 쪽은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꼬마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TMPRS3라는 이 유전자가 원래 청력이 많이 떨어진 유전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반면에 정작 수술한 쪽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청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극을 이용해서 저주파 쪽의 청력은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심지어 반대쪽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수술을 했더니 우측에 인공화학 수술을 했더니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측에 CI라고 되어 있는 게 인공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보청기죠.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술 당시부터 11개월이 지났더니 인공화학 쪽은 75% 100점이 되고 보청기 쪽은 10점, 7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술 전에 단어를 4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오른쪽 인공화학 한쪽만으로도 벌써 2배 가까이 잘 알아듣고 11개월 만에 아이가 발음이 67점에서 76점까지 좋아졌어요. 아이가 잘 알아듣고 발음도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있다가 심지어 왼쪽까지 수술을 할 계획을 부모님이랑 같이 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인공화가 도입된 것이 1980년대인데 그때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환자들만 수술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꼬마들 같은 경우에 이 저주파 쪽에 남아있는 청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결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기에 수술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이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인공화학 수술을 너무 겁내면 안 돼요. 인공화학 수술을 너무 겁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전극과 연관되고 의료진과 전극이 갖고 있는 청력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잃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수술을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많은 환자분들이 겁내하는 게 있어요. 수술을 하면은 막 뇌 수술을 하는 거고 이 두개골도 막 뚫는 거고 그렇다고 절개선도 엄청 크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난 겁나서 못하겠어. 그러한 그 진입 장벽을 좀 제가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요새 수술할 때 하는 절개선이거든요. 물론 뭐 이것만 걷고도 되게 막 무서워하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귀거든요. 귀 정도 되니까 절개선이 한 3cm, 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흉터가 많이 닿지 않게 이 머리 그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선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크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 귀 정도 사이즈 정도보다 좀 작게 하고 이 대부분의 절개선이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귀 뒤쪽에는 이렇다 할 절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기 수술을 하려면 이 의료진들이 역시 또 각 그 전극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극이 이러한 그 청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또 효과는 강력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건한 예로 여기 보시면 같은 환자의 같은 시점인데 이 전극에 따라서 수술 후에 전극이 반응이 22개 전극 중에서 몇 개가 나온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전극이나 쓰게 되면 실제로 전극이 14개의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환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4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전극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가장 맞는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청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동시에 고주파 쪽엔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극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경 원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달팽이관에 상처를 그렇게 내지 않으면서 전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통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와우축 전극의 그 정원창을 이용한, 예전에는 달팽이관에 그 뼈에 구멍을 뚫고 수술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정원창의 창문을 살짝 열고 거기다 전극을 넣고 창문을 닫는 형태의 수술을 취하게 되는데 잠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게 정원창이거든요. 이 정원 창문이고 창문을 약간 열었어요. 창문을 이쪽을 열었고 그 창문을 열면은 그 안에 이제 달팽이관 안에 그 임파액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임파액이 이제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그 옆에 좀 도포를 해서 그 다른 그 외부로부터 이제 그런 트라우마 혹은 외상이라든지 이런 자극으로부터 차단을 좀 하고 이 창문을 연 이 달팽이관 그 정원창을 통해서 지금 이 전극을 삽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달팽이관에 드릴을 통해서 드르르 해서 구멍을 뚫고 전극을 삽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팽이관에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냥 창문을 살짝 열고 그걸 젖히고 전극을 넣고 다시 창문을 닫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달팽이관에 어떤 상처가 굉장히 적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MRI 촬영을 못한다고 하던데 혹은 MRI 촬영을 하려면 전극에 있는 자석을 빼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자석 빼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럴까? 요사이 나온 그런 전극들은 그냥 MRI를 3테슬러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MRI 조건하에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되고 다만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제 뇌 쪽을 찍을 때 그 인공호흡에 들어가 있는 자석 때문에 많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뇌 쪽을 무조건 찍을 때는 다 자석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수술을 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환자는 우측에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 뇌종양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어야 되는 그런 환자분인데요. 또 마침 그 오른쪽 뇌종양이 있는 쪽에 인공호흡 수술을 제가 했던 환자입니다. 다만 그 보이지 않는 부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일반적인 인공호흡보다 전극을 싣는 위치를 조금 달리하긴 했지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이 전극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전극에 의해서 MRI를 찍었을 때 뇌가 얼마나 많이 가리는가 한번 봅시다. 우측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측이거든요. 이게 이제 좌뇌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뭐 꽤 많이 가리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까지 잘 보인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가리죠.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같은 환자를 이렇게 찍지 않고 또 이렇게 찍는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인공호흡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MRI를 못 찍는 건 전혀 아니고 심지어 뇌 쪽에 MRI를 찍을 때도 전극이 들어가 있는 쪽 근처 몇 센치만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찍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뇌 MRI 찍어야 되니까 난 수술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나 MRI 때문에 이거 뭐 수술 못 하겠어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잔청을 너무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고주파를 굉장히 강력하게 또 자극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MRI도 별 문제가 없이 찍어야 되고 이런 그렇게 하면서 또 수술을 늦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러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극입니다. 얇은 와우축 전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것과 비슷한 조금 못한 그런 파워를 내는 그런 전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전극의 굵기가 훨씬 굵어요.
보시면 이걸 한번 얇은 와우추 전극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얇은 와우추 전극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은 이 전극의 특징은 가운데에 있는 신경원 세포에 최대한 달라붙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신경원 세포를 자극해서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면서도 그 이전 버전에 비해서 굵기가 굉장히 작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굵은 전극이 들어가면 이 안에 달팽이관이 많이 망가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볼륨을 40%로 줄여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는 뜻이죠. 이 전극을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기 수술, 잔청 보전, 또 강력한 효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극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달팽이관의 바깥쪽을 도는 전극이 있고 또 이렇게 가운데 신경원 세포 쪽을 최대한 감아도는 전극이 있는데 각각을 좀 볼까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달팽이관의 상대적으로 바깥쪽을 돌았어요. 이렇게 이 신경원 세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이걸 얇은 외측 전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을 돌았어요. 그 다음에 요사이 하게 되는 와우측 전극을 보면은 이 신경원 세포와의 거리가 이전 전극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이건 굉장히 좁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내측에 있는 그런 신경원 세포에 달라붙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다르죠. 여기는 바깥쪽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얇은 와우측 전극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원 세포 가까이 가서 자극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기형도 있고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르신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 신경원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원 세포를 줄어들어 있는 신경원 세포를 효율적으로 자극을 하려면 전극을 최대한 신경원 세포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신경원 세포로부터 먼 거랑 가까운 거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신경원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적은 신경원 세포 혹은 적은 청신경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사이즈가 볼륨이 작다 보니까 갖고 있는 청력이나 그런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조기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많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저주파의 잔청이 꽤 있는데도 수술을 해서 더 잘 듣게 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예전에는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있는 걸 살리려고 하니까 멀리 감아도는 전극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럼 효과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듣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신 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조기 수술을 제가 강조했지만 여기는 이미 많이 오랫동안 듣지 못한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나는 태어나서부터 못 들었는데 벌써 나는 지금 20살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듣지 못한 나이가 든 다음에 듣지 못했지만 벌써 한 3, 40년이 지났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새 막 수술을 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원래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시고 오신 분들을 얘기를 이제 저희 진료 때 하게 되면 그게 세 가지 이제 그룹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말할 때 그러니까 말을 거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분. 이미 언어를 다 잊어버려서 말을 거의 못 하시고 말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꽤 오랫동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발음까지도 완벽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음이 좀 뭉개지긴 했지만 언어 자체는 다 쓸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이렇게 나눌 때 말을 거의 못 하시고 이미 문장 구조도 다 망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재활이 어렵습니다. 이미 듣는 뇌가 완전히 퇴화됐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발음까지 완벽하게 정상인 분들, 그런 분들은 듣지 못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은 수술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늦지 않게 수술을 받을 거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양쪽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요새 뭐 돌 이전에 수술한 아이들은 당연히 양쪽 수술을 같이 하는데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한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성인 같은 경우에도 양쪽의 수술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빠른 재활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가 양쪽을 한꺼번에 같이 수술하신 분이 톡 컨설트에 나오셔서 아까 얘기를 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요. 자, 이제 또 중간에 분들은 뭐 문장 구조가 좀 뭐 유지가 되고 있고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그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야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그룹의 분들은 수술을 하면 하루아침에 발음이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서히 재활을 하다 보면 발음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는데 일찍 수술을 하지 못하고 보청기로 그냥 버티고 발음이 좀 뭉개져요. 그렇지만 아직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뭐 첫 수술이 26세 때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궁금하죠? 되게 이런 경우에 보청기를 열심히 쓰고 나름대로 재활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이런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의 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평균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인공호흡 한쪽은 왼쪽에 보청기를 하는 쪽은 여전히 0, 0, 0 다 빵점인데요. 인공호흡 한쪽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50점, 78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100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수술 자체가 26살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50점, 78점은 그렇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음도 이제 향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수술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또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한데 한쪽보다 양쪽을 듣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수술하고 나서 양쪽을 동시에 하게 될 경우에 빨리 좋아진다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는데 그냥 안 하고 버티다가 26살이 돼서야 첫 수술을 해서 뭐 그 점수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빵점에서 50점, 78점이 되신 이분, 바로 이분이 한쪽 수술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왔어요. 반대쪽을 수술하면 어떨까요? 라고 온 거죠. 이 반대쪽도 그러니까 수술이 많이 늦긴 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사실 수술했어야 되는 분인데요. 그래서 첫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경과된 다음에 반대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면 오른쪽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가 50점, 78점인데 지금 보면은 44점, 뭐 88점 거의 오른쪽에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고 두 개를 같이 하면 문장 점수가 90점까지 도달을 하고 이음절 단어도 80점까지. 그러니까 양쪽을 하게 되면 얼추 이음절과 문장이 거의 8, 90점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환자분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점수나 다 모르겠고요. 교수님 한쪽으로 들을 때보다 양쪽으로 들으니까 편해요.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수술이 늦었기 때문에 100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분들도 첫 수술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조차 반대쪽의 수술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삶의 질의 향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쪽으로 들으니까 편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제가 이제 수술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한 80%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쪽보다 양쪽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되고 양쪽을 듣는 걸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한쪽을 일찍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내온 거예요. 반대쪽은 그냥 보청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나와 버린 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잘 듣다가 어느 순간에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을 그냥 수술을 하고
우리나라는 한쪽밖에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냥 한쪽만 수술하고 그냥 지내온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한 부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들어서 일찍 수술을 했고 그러고 한 10년, 20년 흘러온 분이고 또 다른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던 건 아닌 후천성 난청인데 한쪽 수술을 하고 또 한 10년, 20년을 흘려오신 분. 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순차양의 성적은 어떨까요? 선천적인데 한쪽을 먼저 수술을 하고 한 10년, 20년을 흘려온 그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순차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 경우에도 순차양의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일단은 이미 빨리 안 하고 지나오신 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빨리 하면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나는 10년이 흘렀어요. 난 18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끝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는 한쪽의 수술을 일찍 해버리게 되면 그 반대쪽이 뇌가 퇴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천적 난청 같은 경우는 한쪽을 먼저 수술을 일찍 해버리게 되면 이 반대쪽이 뇌가 퇴화되는 경향이 그 두 번째 그룹인 후천성 난청보다 조금 더 강하단 말이에요. 퇴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후천성보다 선천적인 경우에 그 퇴화가 더 빠르니까 그게 일어나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을 고도 난청, 심도 난청을 못 듣고 있는 꼬마인데 한쪽을 3세 때 수술했어요. 왼쪽을 3세 때 이미 수술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년이 흘렀어요. 8년이 지금 나이가 11살이 됐죠. 그래서 보니까 왼쪽은 수술을 했었고 이제 오른쪽은 보청기로 그냥 웬만큼 그냥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에 보청기로 버티는 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수술을 만 3살 때 했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더니 수술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왼쪽에 수술을 먼저 한 쪽의 성적이 75점, 96점이고요. 근데 오른쪽 수술을 한 쪽도 70점, 96점으로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심지어 전화도 90%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8년의 그런 이 간격을 뒀지만 오른쪽 수술을 하고 나서 점수가 오른쪽도 왼쪽만큼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훨씬 밝아지고 훨씬 잘 알아듣고 빠릿빠릿해지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어머님이 칭찬이 아주 자자하십니다. 일찍 한쪽을 수술하고 반대쪽을 그냥 보청기로만 버텼지만 순차양이가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자, 이분은 조금 더 간격이 길어졌어요. 첫 번째 수술을 만 2세 반 때 했어요. 그러고 그냥 그걸로 계속 버텨오신 거예요. 그걸 계속 버텨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아무래도 힘든 거예요. 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 좀 힘들어요, 선생님. 나 그 반대쪽도 좀 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수술을 아주 일찍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다가 18년의 간격을 두고 왼쪽에 수술을 했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선천성 난청인데 한쪽에 조기 수술해서 잘 들으면 반대쪽이 많이 퇴화됐으니까 잘 못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수술을 했더니 좌측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지났더니 처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100점 만점에 11점, 5점, 6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뭐 많이 격려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니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15개월 뒤에 봤더니 먼저 수술했던 쪽이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66점, 90점, 98점인데 이번에 새로 18년의 간격을 두고 했던 왼쪽은 50점, 65점, 64점. 그러니까 오른쪽의 점수에 약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난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가 퇴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게다가 순차양이가 18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왼쪽 성적이 오른쪽을 빨리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한 다음에 양쪽을 한꺼번에 평가를 해봤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왼쪽 양쪽 고청을 낀 상태로 똑같은 테스트를 했더니 이 점수입니다. 이음절 단어, 이음절 단어, 문장 모두 10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술했던 쪽의 성적이 훨씬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왼쪽 자체로 했더니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양쪽을 다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성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네. 오른쪽을 굉장히 일찍 수술을 하고 만 3세 때 수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거의 한 17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왼쪽 수술을 했는데 적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적응할 때 어렵진 않던가요? 어떻든가요? 일단 적응할 때는 확실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이제 들으니까 약간 좀 웅얼웅얼거리는 게 적응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 좀 계속 촬영하고 있으면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오른쪽, 3살 때 했던 인공화호의 거의 한 70% 수준까지 이제 왼쪽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같이 듣다 보니까 오른쪽 한쪽만 들을 때에 비해서 왼쪽을 같이 듣게 되니까 비록 지금 왼쪽이 수술한 지가 1년 하고 한 몇 개월밖에 안 지나서 완전히 지금 적응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왼쪽을 같이 듣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만 들을 때에 비해서? 일단 놓치는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고 일단 좀 아까 소리의 구분? 높낮이를 좀 뭔가 전보다 더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높낮이 구별이 더 잘 된다. 네, 뭔가 좀 풍부하게 들리는 느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 좀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부분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졌죠? 네. 좀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요. 네, 이렇게 처음에 3개월 정도는 점수가 5점, 10점밖에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여기서도 얘기를 했죠. 처음에 좀 힘들었다라고. 그렇지만 1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은 소리의 높낮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실히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순차양을 했을 때 결국은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먼저 했던 쪽에 한 7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양쪽을 한꺼번에 끼웠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선천성 난청인데 먼저 수술을 일찍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경우는 순차양을 물론 빨리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단 큰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밑에는 후천성인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 수술 결과가 좋으면 반대쪽 수술 결과는 무조건 좋아요.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 결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특히 10세 이후에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청력이 이제 난청이 와서 한쪽에 수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한참 있다 이 순차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후천성 난청인 경우는 굉장히 잘 들을 수 있고 뇌 쪽의 퇴화가 굉장히 느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첫 수술하고 나서 후천성 난청인 경우에 20년 정도 내에 순차양을 하게 되면 거의 첫 번째 수술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차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 속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 경우에 속한다라고 하면 용기와 자신을 갖고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를 정리한 얘기를 좀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바로 이러한 이슈, 순차 양의를 했을 때 이 시간 간격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 10개 정도 논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7개의 논문에서는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과의 간격이 길어도 두 번째 인공화호 후의 예후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들, 그러니까 문헌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을 정리하면 순차 양의 간의 간격이 짧으면 당연히 좋겠죠. 좋지만 소아와는 달리 간격이 여기 보면 이 논문에서 17년까지 괜찮다라고 되기로 했고 여기서는 20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빨리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이미 첫 번째 수술을 한 지 시간이 15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내가 두 번째 수술했을 때 결과가 나쁘리라고 예상하는 팩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까지 많은 논문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후천성 난청에 수술을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뭐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준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는 두 분이 또 나오셔갖고 아마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 분은 이제 한 번의 수술을 같이 했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후천성 진행성 난청은 오른쪽 수술하고 왼쪽 수술의 경우가 둘 다 굉장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쪽 수술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해서 너무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사이는 그런 순차양이 간의 간격이 좋다라고 하는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순차양의 간격도 많이 줄어들어서 심지어 순차양이 간의 간격이 5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인공호흡 수술은 수술 시기가 뭐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고 듣는 것은 달팽이관이 아니고 뇌이기 때문에 이 뇌가 퇴화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양쪽의 전동 기간이 길어도 하지만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문장 구조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술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을 거로 예상되는 난청, 그러니까 보청기로도 거의 듣지 못하는 그 난청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특히 양쪽을 동시에 수술할 경우에 훨씬 빠른 재활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거듭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천성 고도 난청인데 이제 첫 수술이 많이 늦은 경우에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죠. 많이 늦은 경우에 물론 수술을 할 경우에 발음도 빨리 좋아지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분들조차 또 반대쪽에 수술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들으니까 편하다라는 말씀들을 거의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술을 앞두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순차양을 고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인공호흡 아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공호흡을 말씀드렸지만 인공호흡가 다 같은 인공호흡가 아니고 그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전구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양측의 전동 기간이 아주 그런 이제 이제 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문장 구조가 유지되어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동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양쪽 수술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차양이를 이제 고민해 보실 때 한쪽 수술을 예전에 하고 한창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후천성 난청인 경우에는 20년까지는 거의 첫 번째 수술과 차이 없이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이제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못 들었던 그런 소아의 난청인데 선천성 난청인데 한쪽 수술을 일찍 하고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시간을 놓쳤어. 뇌가 퇴화됐을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하면 비록 첫 번째 수술 결과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대개 60-70% 정도의 효과를 그러니까 먼저 수술했던 쪽에 한 70% 효과를 걷고 그걸 얻게 되고 두 기기를 같이 착용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100%에 달하는 그러한 단어와 그런 언어 분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순차양이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경우에도 한쪽보다는 양쪽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수술을 하고 들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한쪽을 들을 때보다 편하다. 앞사람이랑 얘기할 때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고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것 같고 소리의 높낮이도 잘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조금 더 빠릿빠릿해졌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순차양이를 해서 만족하지 않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순차양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순차양이 혹은 아직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수술을 통해서 같은 소리를 듣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